오늘부터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이 진행이 되죠. 먼저 무기화학부터 할 텐데, 이 무기화학에서 앞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배웠었던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슬레이터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오비탈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단전자, 원자 또는 이온인 경우에 웨이브 펑션이 극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R세타 파이를 가지고 파동함수를 표현하는데, 그게 다시 방사 부분과 각 부분으로 방사 부분, 그 다음에 부분, 그 다음에 각 부분. 그래서 두 부분으로 각각 나눠지죠. 그래서 방사 부분과 각 부분의 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면 조화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도 Y 세타 파이도 결국은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과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으로 다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고, 이거는 물리화학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극좌표계하고 직교좌표계, 이쪽에 XYZ가 이게 직교좌표계죠. 직교좌표계고 R세타 파이로 표현이 된 게 극좌표계인데, 극좌표계하고 직교좌표계 사이에 변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물리화학 할 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의 위치를 R세타 파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때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 이어진 직선이 Z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타를 우리가 여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90도에서 위도를 뺀 값을 갖다가 여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요 직선을 XY 평면에다가 투사를 했을 때 XY 평면상에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이거를 파이, 경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리, 여위도, 경도를 가지고 입자의 위치를 표현하면은 이걸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다가 사인 세타를 갖다가 아래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죠. 근데 거기다 R을 곱하게 되면 Z 좌표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아래다가 사인 세타를 해줘요. 그럼 무슨 길이가 나오죠? 요 길이가 나오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은 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XY 평면에다가 투사시킨 직선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게 이게 R 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죠. 그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하게 되면은 Y 좌표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 좌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를 하게 되면 Y 좌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이건 물리화학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거고, 암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파동함수의 세타 파이로 되어 있는 구면조화 함수를 갖다가 지금 이쪽에다 묘사를 한 거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에 관련된 걸 갖다가 쭉 얘기를 하죠.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에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S 오비탈에서 1s, 2s, 그 다음에 2s에서 3s, 같은 S 오비탈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어떤 파동함수를 0으로 만족시키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마디의 숫자가 제로가 되는데, 지금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요걸 제로로 만족시키는 부분이 존재하죠. 어디서? E- 세타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마디가 존재하죠. 따라서
세타는 이코르 2에서 마디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정의가 나오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Z, A0분의 R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수소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Z가 전하량이니까 1이죠. 그래서 A0분의 세타라고 얘기하는 것이 A0분의 ZR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소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핵전하량이 1이죠. 따라서 A0분의 R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세타는 이코르 2라는 부분에서 마디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0분의 R은 이코르 2에서 마디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보호반지름의 2배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마디가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이죠.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마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사 마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s 오비탈에서는 방사 마디가 없는데 2s 오비탈로 가면 방사 마디의 숫자가 하나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3s 오비탈로 가면 세타에 대한 함수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0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2포인트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S에서 2S, 2S에서 3S로 가면서 방사마디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각마디하고 다른데 Y 세타 파이는 이코르 0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각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마디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각마디의 숫자는 뭐하고만 상관이 있느냐? 오비탈의 종류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S 오비탈은 각마디가 제로고 그 다음에 모든 P 오비탈은 각마디의 숫자가 하나고 그 다음에 모든 D 오비탈은 그게 3D가 됐든 4D가 됐든 5D가 됐든 주양자 수하고 상관없이 마디의 숫자가 2고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각마디 숫자인 반면에 R은 이코르 0이 되는 부분을 이거를 우리가 방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사마디는 특성이 어떻게 된다?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 방사마디의 숫자도 같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의 제곱. 우리가 파동함수 자체보다는 파동함수의 제곱이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파동함수의 제곱이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파동함수 자체구나.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이죠. 이쪽에는 R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Y축에 나와 있는 게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요게 1S, 요게 2S, 요게 3S. 그래서 1S에서는 상수 곱하기 지수함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0이 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방사마디가 없는데 2S로 가면 여기서 방사마디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3S로 가면 방사마디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S, 2S, 3S로 가면서 방사마디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2P, 3P. 2P하고 3P를 비교해 보면은 항상 모든 오비탈에 첫 시작에서는 방사마디가 없어요. 1S에서 방사마디 없었던 것처럼 2P에서도 방사마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3P로 갔더니만 요렇게 가면서 여기서 방사마디가 하나가 생기죠. 역시 마찬가지 2P에서 3P로 가면서 방사마디가 하나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3D 오비탈인데 역시 3D 오비탈엔 방사마디 없죠. 그렇지만 4D 오비탈로 가면 방사마디가 하나가 생기죠.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디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마디의 숫자는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2점짜리 정도의 문제로 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꽈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소골 원자 혹은 아니면 수소골 이온, 단전자 이온이라는 얘기죠. 단전자 이온에서의 마디의 숫자가 오비탈의 마디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을 때 자, 마디는 방사마디, 그 다음에 각마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죠. 1s 오비탈
1s 오비탈은 s 오비탈이 시작이니까 방사마디의 숫자가 제로겠죠. 근데 이게 2s가 되면 방사마디의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고 3s가 되면 또다시 방사마디의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고 2p 오비탈은 p 오비탈의 시작이니까 방사마디는 제로죠. 근데 3p 오비탈이 되면 그거보다 마디의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고 3d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d 오비탈의 시작이니까 방사마디가 없는 거죠. 뭐 4d가 되면 하나가 생기고 5d가 되면 또 하나가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각마디의 숫자는 오비탈의 종류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s 오비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1s든 2s든 3s든 상관없이 모두 각마디의 숫자는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2p든 3p든 상관없이 각마디의 숫자가 하나씩 생긴다. 그 다음에 3D는 역시 각마디의 숫자가 2개다. 그래서 이 각마디의 숫자는 각운동량 양자수 L하고 상관이 있어요. S오비탈 L은 이코르 0이죠. 그러면 그 경우엔 각마디의 숫자가 제로다. P오비탈 L은 이코르 1이죠. 각마디의 숫자가 1개다. 3D오비탈 L은 이코르 2죠. 모든 3D오비탈은 3D든 4D든 5D든 상관없이 각마디의 숫자가 2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디의 총수를 보면 1s 오비탈 0 플러스 0 플러스 해서 0이죠. 2s 오비탈 1 플러스 0은 1, 2p 오비탈 0 플러스 1은 1, 그 다음에 3s 오비탈 2 플러스 0은 2, 3p 오비탈 1 플러스 1은 2, 그 다음에 3d 오비탈 0 플러스 2는 2.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디의 총수는 주양자수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디의 총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양자수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된다. 그래서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은 각각 오비탈의 종류는 다르지만 마디의 총수는 1개로 똑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방사마디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마디의 총수가 n-1개인데 그 중에서 각마디의 숫자는 L개만큼 있죠. 마디의 총수에서 각마디의 숫자를 뺀 나머지가 방사마디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방사 파동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맨날 고친대 놓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안 고치고 있네. 바보같이. 자, 요건 뭐냐면 4파의 아래 제곱에다가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구껍질에서 존재하는 오비탈의 총량을 얘기를 하죠. 두께가 매우 얇은 거리 R만큼 떨어진 그 구껍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구껍질 표면입니다. 표면에 존재하는 전자의 총량을 표현할 때 파동함수의 제곱에다가 4파의 아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S오비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을 모두 아우르는 방사 확률 밀도 함수의 일반 표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의 제곱에다가 거리 아래 제곱을 한 것이 방사형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PR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 방사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도 S오비탈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파동함수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녀석 자체가 지금 S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R,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S오비탈 같은 경우 Y가 뭐냐면은 요 녀석이 루트 4파이분의 1로 되어 있어요. 모든 S오비탈 같은 경우는 파동함수의 각 부분이 루트 4파이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프 사이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루트 4파이분의 1 R 해놓고 난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4파이분의 1의 R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4파의 아래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아래 제곱, 라지 아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래 제곱 곱하기 라지 아래 제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S오비탈에서만 스페셜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것은 S오비탈 그런 거 상관없이 S오비탈이든 P오비탈이든 D오비탈이든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것은 의미가 뭐다? 파동함수의 제곱은 한 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반면에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은 뭐라고요? 한 원점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구 표면 전체에 존재하는 전자의 총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요 R의 제곱이 R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PR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방사 확률 밀도 함수에도 일종의 마디가 존재하는데 방사 확률 밀도 함수의 마디의 위치는 무엇과 일치한다? 방사 마디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 방사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를 갖다가 1s, 2s, 2p, 3s 오비탈, 2p, 3p 오비탈, 그리고 3d 오비탈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1s 오비탈에는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없죠. 근데 2s 오비탈이 되면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생기죠. 이게 뭐예요? 2s 오비탈의 방사 마디 위치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s 오비탈에서는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생기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s 오비탈의 방사 마디에 3s 오비탈의 방사 마디는 마디가 두 군데 있었죠. 요거하고 일치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 오비탈의 그림을 갖다가 이제 형태적으로 표현을 갖다가 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게 뭐냐면 3s 오비탈에서의 오비탈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한 건데, 자, 요거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그 다음에 3s 오비탈을 각각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비탈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 보통 진한 부분, 이 진한 라인이 뭐냐면은 파동함수 값의 제곱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 이런 걸 갖다 나타내는 거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거는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s 오비탈의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그것을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 뭡니까? 지금 여기 뭐야? 뭐니 이거? 하나, 둘, 아이고 이건 아니네. 3s 오비탈도 아니네. 내가 말을 잘못했네. 3s 오비탈이 아니네. 지금 이 녀석은 여기에 마디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3s, 4s, 5s, 이거 거의 5s 오비탈이네. 5s 오비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디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마디가 네 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5s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s 아니죠. 5s 오비탈이죠. 5s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5s 오비탈 상에서 점선 찍은 데가 마디를 얘기를 하고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데가 이제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오비탈 그림을 그릴 때 최대가 되는 지점을, 방사 확률 밀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실선으로, 그 다음에 마디 부분을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실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파동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실선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방사 확률 밀도의 마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사 확률 밀도의 마디와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의 마디는 어떤다? 겹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현하는 데는 파동함수의 방사 부분의 값이 0이 되는 부분이자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핵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하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2s 오비탈이 되면은 방사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고 최소가 되는 부분, 즉 마디죠. 마디가 한 군데가 있죠. 그래서 2s 오비탈을 핵으로부터 표현을 할 때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다가 요런 식으로 마디를 갖다가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3s 오비탈은 같은 이유로 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최대가 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존재하고 그 사이사이에 마디가 하나씩 그래서 두 개의 방사 마디를 갖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p 오비탈을 표현을 하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 마디 평면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Z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X,
y평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하나의 마디평면을 구성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각마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각 부분이 0이 되는 부분, 그걸 각마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2p 오비탈이에요. 자, 그런데 3p 오비탈이 되면은 지금 이 녀석은 3p z 오비탈을 갖다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z축, x축, y축이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2p에서 3p로 넘어가면은 뭐가 늘어나죠? 방사마디의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방사마디를 갖고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2p 오비탈이든 3p 오비탈이든 같은 p 오비탈이니까 xy 평면이 뭐에 해당이 돼요? 각마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3p 오비탈 같은 경우는 각마디 하나, 방사마디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 방사마디의 위치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3p 오비탈인데 이 위치에서 마디가 존재하죠. 여기가 방사마디의 위치에 해당이 돼요.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 이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핵으로부터 저 위치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모든 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구의 형태가 되는데 이게 방사마디 평면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D 오비탈. 지금 여기에 보면은 3D 오비탈, 4D 오비탈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3D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각마디의 숫자가 2개예요. 그래서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해 갈 때 한 번, 두 번의 마디를 마주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각마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D 오비탈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보고 있어요. 이 녀석이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형태를 3D 오비탈하고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각마디의 숫자가 2개가 되도록.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지나가는 각마디와 요렇게 지나가는 각마디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뭐가 존재해야 되죠? 방사마디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그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방사마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마디 2개, 방사마디 하나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형태를 갖는 게 4D 오비탈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물리화학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무기화학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물리화학에서는 사실은 d 오비탈을 별로 안 다루죠. 근데 무기화학 쪽으로 넘어가면은 전이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이 D 껍질을 이용해서 화학결합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되기 때문에 이 D 오비탈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오비탈에 있는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 다음에 3D Z의 제곱 오비탈, 그 다음에 3D XY, 그 다음에 3D YZ, 그 다음에 3D ZX라고 얘기하는 D 오비탈 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제곱자 들어간 녀석들은 제곱자 들어간 축 방향에 놓여 있다라고 로브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축과 y축의 그 로브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가 높은 부분을 로브라고 얘기를 하죠. 로브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일 때 전자구름이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 선상에 놓여 있으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 다음에 dz의 제곱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곱이죠. 그래서 z축 방향으로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z의 제곱도 마디 평면이 각마디가 2개여야 되죠. 그래서 2개의 평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XY 평면상에 도나츠 같은 마이너스 로브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쪽 역시 Z축선상에는 플러스 로브가 존재하는데 이 도나츠 같이 생긴 마이너스 로브하고 축선상에 존재하는 플러스 로브 사이에 원뿔형의 마디 평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마디 평면이 존재하는 각마디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DZ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세 개, XY, YZ, ZX라고 얘기하는 것은 XY 평면상에 로브가 놓여 있다, YZ 평면상에 로브가 놓여 있다, ZX 평면상에 로브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각각의 축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XY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일 때 XY 평면이 이렇게 놓여 있죠. XY 평면상에 로브가 놓여 있는데 얘와 달리 XY 평면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비뚜름하게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XZ 평면하고 YZ 평면이 얘의 각마디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것이 DXY 오비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YZ 미러 플레인, 요거죠, 요거. 요게 하나의 각마디 역할을 하고 ZX 미러 플레인, 칠판면이죠. 요게 하나의 각마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각마디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YZ는 어떻게 되겠어요? YZ 평면상에 로브가 존재하고 Y축과 Z축에 대해서 45도 각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ZX 같은 경우는 ZX 평면상에 로브가 존재하는데 X축과 Z축에 대해서 45도 각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거에 대한 소개고, 자,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자를 배치할 때의 원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역시 물리화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전자를 갖다가 배치를 시킬 때 N 플러스 L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에 대한 규칙, 그것을 N 플러스 L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단전자 시스템, 예를 들어서 H, 헬륨 플러스, 리튬 2 플러스, 뭐 이런 애들, 이런 단전자 시스템하고 다전자 시스템,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이런 애들, 단전자 시스템하고 다전자 시스템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 단전자 시스템에는 오비탈의 에너지가 n에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리화학 할 때 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s, 2s, 2p, 3s, 3p, 3d, 4s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같다라면 s오비탈이든 p오비탈이든 상관없이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전자 오비탈에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n 플러스 L 규칙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n 플러스 L 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저기 위에 n 플러스 L 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양자수하고 가운동량 양자수의 합이 큰 녀석이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고 합이 작은 녀석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 준위에 L 값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n 플러스 L 값이 동일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4s 오비탈하고 3p 오비탈하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3p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n은 이퀄로 3이고 l은 이퀄로 1이죠. 4s 오비탈 같은 경우는 n은 이퀄로 4고 l은 이퀄로 0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n 플러스 l이 4고 얘도 n 플러스 l이 4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n 플러스 l 값이 동일한 경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누가 더 상대적으로 안정하냐? 당연히 n하고 l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n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n이 작은 게 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 플러스 l 값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 n이 작은 게 좀 더 안정하다. 여기서 n이 작은 게 어느 쪽이죠? 이거죠. 그래서 3p 오비탈이 4s 오비탈보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n 플러스 l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은
에너지 준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1s보다는 2s고 2s보다는 2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s, 3p, 4s, 3d 뭐 이런 식의 에너지 준위 순서를 갖게 된다. 주양자 수가 같더라도 가운동량 양자 수가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3p와 4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 플러스 l 값은 동일한데 이게 n이 작아서 좀 더 안정한 거고 4s하고 3d를 비교하면 n 플러스 l 값이 누가 더 커요? 3d가 더 크죠. 따라서 주양자 수가 작은 3d 오비탈이 주양자 수가 큰 4s 오비탈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녀석은 n, 1, 2, 2, 3, 3, 4, 3. 그 다음에 L, 0, 0, 1. 그 다음에 0, 1, 0, 2. 그리고 N 플러스 L은 1, 2, 3, 3, 4,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 그래서 N 플러스 L 값이 동일한 경우엔 N이 작은 녀석이 안정하다. N 플러스 L 값이 동일한 경우에 N이 작은 녀석이 안정하다.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낮더라도 N 플러스 L 값이 높은 녀석이라면 좀 더 에너지적으로 높은 에너지 상태다. 이런 걸 갖다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전자 시스템에서 전자를 배치시키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N 플러스 L 룰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물리화학 수준에서는 뭐를 얘기를 해요? 페르미온에 대해서 대칭 조작을 했을 때 반드시 반대칭 특성을 가져야 된다.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대칭 조작을 했을 때 반대칭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물리화학에서는. 근데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부터 유추되는 수많은 결과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일 오비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전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스핀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부터 유추가 되는 수많은 결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무기화학에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물리화학은 이거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무기화학에서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찝어가지고 마치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다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기화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셔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훈트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전자 시스템에서 전지를 배치시킬 때 스핀 다중도 S 값이 라지 S가 토탈 스핀 양자수죠. 라지 S가 작을수록 안정하다. S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훈트의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 두 개를 배칠 때 삼중항 상태와 단일항 상태가 있으면 삼중항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그래서 S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S가 작으면 2S 플러스 1도 작겠죠. 이거는 다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핀 다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핀 다중도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S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스핀 다중도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S가 작으면 스핀 다중도도 작아지니까.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 클수록 삼중항이니까. 클수록 안정하다. 혹은 2S 플러스 1 다중도가 클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스핀 다중도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전자가 두 개가 있다면 짝짓질 않아야 되죠.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전자가 세 개가 있다면 축퇴된 오비탈에 이 세 개의 전자를 배치시킬 때 이와 같이 짝짓는 전자의 숫자를 최소화시켜서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게 스핀 다중도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 그래서 짝짓지 않는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하다? 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쿨롬 에너지,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갖다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 쿨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 동일 오비탈의 짝진 전자들은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보다 반대 스핀의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될까?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스핀이 반대가 되면은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전자와 전자가 동일 위치에 점유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근접할 수도 있죠. 스핀이 동일할 땐 그게 어렵죠. 반면에 스핀이 같을 때는 서로 굉장히 근접할 수가 있어요. 얘도 스핀이 같고 얘도 스핀이 같아요. 그래서 얘도 서로 굉장히 근접할 수 있고 얘도 서로 굉장히 근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죠. 얘는 동일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파동함수의 형태도 같은 상태에서 겹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겹칠 수 있는, 같은 위치에서 겹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전자들 간의 평균 거리가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놈은 여기 들어있고 한 놈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꽤 근접할 수는 있지만 같은 궤적을 돌고 있질 않기 때문에 평균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요. 반면에 이 녀석은 같은 궤도상에 짝지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균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궤도의 반대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와 서로 같은 궤도에서 반대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는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다. 전자 간의 반발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쿨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오비탈의 반대 스핀의 전자하고 같은 오비탈의 반대 스핀의 전자들 사이의 평균적인 에너지 차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쿨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반대 스핀을 갖고 있고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같은 스핀을 갖고 있어요.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같은 스핀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배웠지만 동일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은 위치에서 겹칠 수 있는 확률이 0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반대 스핀을 갖는 경우와 동일 스핀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평균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일 스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반대 스핀을 갖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거리가,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좀 더 에너지적으로 반발력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차이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로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축퇴되어 있는 다른 오비탈이죠. 축퇴되어 있는 다른 오비탈에 반대 스핀을 갖는 경우와 동일 스핀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면 동일 스핀을 갖고 있는 경우가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좀 더 멀어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발력을 덜 받아서 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들어있는 반대 스핀의 전자와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들어있는 동일 스핀의 전자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익스체인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익스체인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다전자 시스템에서, 물리화학의 다전자 시스템에서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 익스체인지 인테그랄하고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익스체인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전자 시스템에서 SCF 메서드 배웠었죠. 셀프 콘스탄트 필드 시어리 배웠었죠. 거기에 보면은 쿨롬 인테그랄,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쿨롬 인테그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익스체인지 인테그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무기화학책에 나와 있는 그림상에서는 얘하고 얘가 에너지 간격이 등간격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거의 한 5분의 1도 채 안 돼요. 이게 훨씬 큰 값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얘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3p 오비탈에 3개의 p 오비탈 있죠. pz, px, py 이렇게 축퇴되어 있는 3개의 오비탈에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때 이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익스체인지 에너지와 쿨롬 인테그랄을 쿨롬 에너지와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일단 동일한 오비탈에 한 쌍의 전자가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쿨롬 에너지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쿨롬 에너지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업스핀이 3개가 있죠. 다운스핀은 하나밖에 없지만 업스핀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에 동일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가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업스핀 3개가 익스체인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얘네들이 3개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뭐에 해당이 되죠? C3의 2에 해당이 되죠. 3 곱하기 2, 2 곱하기 1 해서 3에 해당이 되겠죠. 3개의 전자, 1번, 2번, 3번 3개의 전자를 서로 2개씩 자리바꿈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C3의 2죠. 그리고 이러한 익스체인지 하나가 가능할 때마다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느냐? 파이 2에 해당되는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전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파이 C 플러스 3 파이 2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녀석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녀석은 4개의 전자가 있는데 얘하고 달리 어떻게 되어 있죠? 두 쌍이 짝을 이루고 있죠. 두 쌍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때의 에너지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2파이 C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업스핀이 2개가 존재하죠. 업스핀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C2에 2에 해당이 되죠. 이건 1이죠, 1.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 2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운스핀이 존재하죠. 다운스핀도 2개가 존재하죠. 그럼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밖에 없겠죠. C2에 2죠. 그 다음에 파이 2입니다. 이게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2파이 C에다가 업스핀에서 1파이, 다운스핀에서 1파이 해서 2파이 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전자 배치로부터 쿨럼 에너지,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험 문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뭐 한 2점짜리 문제로 간단히 언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전자 배치 주고 난 다음에 익스체인지 에너지하고 쿨럼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얘기했을 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점 매기기도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점짜리나 2점짜리 문제로 뭐 2점짜리 문제의 절반 부분에 해당이 된다든지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슬레이터 규칙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 슬레이터 규칙은 슬레이터 규칙은 뭐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이거는 다전자 개의 다전자 원자 또는 이온의 파동함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자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이전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동함수가 두 개의 전자의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동함수 형태를 가져요. Q1이라고 표현한 건 다시 표현하면 R1, 세타1, 파이1을 얘기를 하고 Q2라고 표현한 건 R2, 세타2, 파이2. 그래서 2번 전자의 좌표 전체, 1번 전자의 좌표 전체를 갖다가 각각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Q1, Q2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좌표 6개를 포함하고 있는 파동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변수 분리를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이1과 파이2의 고배 형태로 각각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자의 파동함수, 2번 전자의 파동함수의 곱이 전체 파동함수다라는 식으로 근사해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러한 근사를 작용을 하려면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면 두 입자 사이에, 개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이 근사가 성립이 돼요. 근데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상호작용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사실은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그 반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근사는 점점 안 맞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전자 간의 반발력을 싸그리 무시한다면 파동함수는 각각의 일전자 시스템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에너지는 1번 전자의 에너지와 2번 전자의 에너지의 단순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식으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사는 무엇을 무시하였다? 이 근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전자 간 상호작용을 없다 혹은 무시한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 근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전자 간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파동함수하고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잘 안 맞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 뭐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와네스 오비탈이라고 파동함수의 단전자 시스템에서 단전자, 원자 혹은 이온에서 와네스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와네스 오비탈 같은 경우엔 2의 루트 파이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2에다가 A0에 Z에 2분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A0에 ZR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전자, 원자나 이온에서의 파동함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Z가 핵전하량인데 요거를 갖다가 전자 간 반발력을 고려를 해서 이거를 유효 핵전하량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유효 핵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지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전자와 전자 사이의 모두 반발력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전자가 느끼는 알짜 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효 핵전하로 바꾸게 되면 이 유효 핵전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한 셈이다?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을 이미 고려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를 할 때 여기에다가 순수한 일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와 순수한 일전자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안 맞아요. 왜? 전자 간 반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쓰되 단 집어넣는 전하량을 무엇을 대신 집어넣는다? 실제 핵전하량 대신에 전자 간 반발력을 이미 고려한 유효 핵전하량을 대신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사용하는 파동함수는 형태는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차이가 뭐다?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핵전하량이 들어갈 자리를 무엇을 대신 사용한다? 유효 핵전하량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 전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할 때 각각의 오비탈의 에너지의 준위의 단순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변수분리법을 적용했으니까 이때 에너지나 이때 에너지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핵전하량에 들어갈 자리 원래 오비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n의 제곱에다가 z의 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z의 제곱에 비례하죠.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예요.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이 핵전하량이 들어가야 될 이 자리를 뭘로 대체를 하여라? 유효 핵전하량으로 대체를 하여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는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에 곱이 되는 거고, 다전자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는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오비탈 에너지의 합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래라? 단전자 시스템에서의 실제 핵전하량이 들어갈 자리를 뭘로 교체해라? 유효 핵전하량으로 교체를 하여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럴듯한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핵전하량을 유효 핵전하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간접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전자간 반발을 간접적으로 고려를 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그젝트하게 맞으려면 전자간 반발력을 전혀 고려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그젝트하게 성립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는 전자간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핵전하량 대신에 유효 핵전하량을 대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반발력을 고려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근사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게 잘 맞으려면은, 이게 잘 맞고 이게 잘 맞으려면은 뭐가 정확한 값이 들어가야 돼? 유효 핵전하량이 정확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효 핵전하량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무기화학에서는 정확한 것보다는 어떠한 컨셉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정성적인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물리화학과 달리 정성적인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슬레이터 규칙은 바로 그 유효 핵전하량을 실험값이 아니라 어떠한 근사값을 계산에 의해서 얻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리화학에서의 유효 핵전하량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어떠한 실험값을 사용을 해요. 반면에 무기화학에서는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실험값 대신에 슬레이터 규칙에 의해서 계산된 근사치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효 핵전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쉴딩 콘스탄트, 가리움 상수라고 얘기하는 것, 가리움 합계 상수 혹은 가리움 상수 혹은 쉴딩 콘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쉴딩 콘스탄트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레이터 규칙은 쉴딩 콘스탄트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되는 거고, 쉴딩 콘스탄트 값을 계산하면은 실제 핵전하량에다가 쉴딩 콘스탄트 값을 빼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유효 핵전하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리화학에서는 저걸 S로 표현 안 하고 시그마로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가렴합기 상수 혹은 가리움 상수라고 표현된, 쉴딩 콘스트라고 표현된 그 시그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슬레이터 규칙에서의 S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만 물리화학에서는 그것을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어떠한 값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더 정확하니까. 근데 슬레이터 규칙에서는 슬레이터 규칙에 의해서 계산된 어떠한 근사값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몇 개의 군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s 오비탈, 그 다음에 요거는 주양자 수에 상관없이 ns, np 오비탈, 얘네들은 같은 그룹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ns 오비탈과 n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슬레이터 규칙을 예상할 때는 마치 이들이 같은 오비탈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d 오비탈 혹은 nf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nd하고 nf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nf에 관련된 규칙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규칙하고 이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두 줄 쓰기 싫어서 한 줄로 합쳐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 그렇다면 요렇게 지어놓고 그냥 요거를 갖다가 따로 써도 똑같이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D하고 NF는 서로 다른 그룹이야. 다른 그룹이고 다른 오비탈로 슬레이터 규칙을 계산할 때 다른 오비탈로 취급을 하는데, 다만 적용하는 규칙이 가리움 상수 S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규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묶어놨, 한 줄로 합쳐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s 오비탈 같은 경우엔 동일 그룹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은 요 내부에 있는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로부터는 0.3만큼의 반발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동일하나 L은 작은 경우, 1S보다 주양자 수는 동일하면서 L이 적은 경우는 없죠. S 자체가 L은 이코로 0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not available. 그 다음에 n-1, 1s 오비탈보다 주양자 수가 작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not available. 그런 경우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s 오비탈보다 주양자 수가 2개 작은 경우,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not available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s 오비탈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같은 동일 그룹 내에 있는 다른 전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나머지 경우보다 좀 작은 반발력을 받아요. 나머지들은 0.35를 받는데 얘 혼자 0.3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s np 오비탈, 이건 뭐냐면은 주양자 수가 무엇이 있는지 간에 동일 주양자 수의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가리움 상수를 계산할 때는 마치 같은 오비탈인 것처럼, 같은 오비탈 내에 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일 그룹이다라는 얘기는 슬레이터 규칙상에서는 같은 오비탈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같은 동일 그룹에 속하는 전자고 이들 사이에는 각각 얼마만큼의 반발력이 작용하는 걸로 본다? 0.35만큼의 반발력이 작용하는 걸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양자 수는 동일한데 L이 1S, 1P보다 낮은 경우, 1이나 0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 없죠. 그러니까 not available.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얘보다 주양자 수가 하나 작은 경우, 바로 안쪽 껍질, 바로 아래쪽 껍질이죠. 거기서부터는 0.85의 반발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2개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전체 전자 하나당 1만큼의 반발력을 주는 것으로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NS나 NP 오비탈 같은 경우엔 동일 그룹에 있는 ND나 NF 오비탈 같은 경우엔 동일 그룹 내에 있는 전자로부터 0.35만큼의 반발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N은 동일한데 L은 작은 경우, ND 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NS, NP 오비탈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NF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NS, NP, 그리고 ND 오비탈.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겠죠. N부터는 1.0의 반발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 하나 적은 것으로부터도 1.0, 주양자수 줄 적은 것으로부터도 1.0. 그래서 NF, ND, NF 오비탈 같은 경우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같은 주양자수의 가군동량 양자수가 작은 녀석,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차이가 나는 녀석들, 가릴 거 없이 전부 얼마의 반발력을 준다? 1만큼의 반발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동일 그룹 내의 전자로부터는 0.35의 반발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자번호 30번인 아연에서 전자 배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4s 오비탈에 들어있는 쉴딩 콘스탄트, 가리움 상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4s 오비탈은 지금 전자가 2개 있죠. 동일 오비탈에서 지금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 동일 그룹 내에 다른 전자로부터 얼마만큼의 반발력을 받죠? 0.35만큼의 반발력을 받죠. 그래서 0.35의 반발력을 주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주양자 수가 하나 작은 녀석이 뭐가 있죠? 3s, 3p, 3d 오비탈에 들어있는 18개의 전자가 자기보다 주양자 수 하나가 더 작죠. 그래서 그 18개의 전자로부터 얼마의 반발력을 받아요? 0.85 곱하기 18만큼의 반발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양자 수가 2개 이상 작은 녀석들은 어떤 녀석이에요? 이거 전체죠. 이거 몇 개예요? 전자가 10개죠. 그 10개의 전자로부터는 1.0의 반발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한 것이 25.65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ZN의 4s 오비탈의 ZN 4s 오비탈의 유효 핵전하량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 핵전하량이 얼마예요? 30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쉴딩 콘스탄트, 즉 이웃한 전자로부터 받고 있는 반발력에 해당되는 근사치가 얼마다? 25.65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4.35가 4s 오비탈의 유효 핵전하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3d 오비탈, 3d 오비탈은 여기죠. 3d 오비탈의 가리움 상수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3d 오비탈에 들어있는 10개의 전자가 뭐에 해당이 돼요? 동일 그룹 내에 속하는 전자죠. 근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는 지고 나머지 9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10개를 다 생각할 필요는 없죠. 지가 지한테 반발력을 주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0.35 곱하기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s 오비탈로부터 받는 반발력, 바깥쪽 껍질로부터 받는 반발력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s 오비탈로부터 받는 반발력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없죠. 그 다음에 요거 10개. 요거 8개죠. 요 8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에 해당이 되죠. N은 동일하나 L의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걔네들도 전부 얼마만큼의 반발력을 줘요? 1만큼.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죠? 8개. 그래서 1.0 곱하기 8.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들. 요거는 N-2만큼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도 역시 가리지 않고 1만큼의 반발력을 받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가 N-1 혹은 아니면 N-2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요건 이제 N-1에 해당이 되는 것들, 요거는 N-2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요것들도 가리지 않고 1만큼의 반발력을 주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점 빵빵 곱하기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쳐서 1.00 곱하기 18이 되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거고, 그 다음에 0.35 곱하기 9라고 되어 있는 게 같은 선비 오비탈, 3D 오비탈에 들어있는 다른 전자 9개로부터 받는 반발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만 21.55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ZN의 3D 오비탈의 유효 핵전화량은 어떻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죠. 실제 핵전화량은 30인데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가리움 상수값은 21.55에 해당이 되니까 8.45가 유효 핵전화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ZN에서 4s 오비탈의 유효 핵전화량, 요거는 ZN의 3d 오비탈의 유효 핵전화량. 그래서 오비탈별로 이런 식으로 유효 핵전화량을 딱딱딱딱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실제 그 물리화학에서 보면은 NS 오비탈하고 NP 오비탈의 가리움 상수값이 달라요. 물리화학에서 실험값은. 그런데 슬레이터 규칙에서는 그 차이를 무시한다. 어차피 슬레이터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근사적인 시기값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걸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전자 배치가 나왔을 때 슬레이터 규칙을 적용을 해서 가리움 상수를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가리움 상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오비탈의 유효 핵전화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유효 핵전화량을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뭘 또 표현할 수가 있죠? 파동함수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4s 오비탈 파동함수 어떻게 될까? 지금 4s 오비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ZN의 4s 오비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여기 4s 오비탈 안 나왔네. 4s 오비탈 나왔는데 만약에 4s 오비탈 나왔으면 거기 Z 들어가 있을 자리, 여기에 보면 시그마에도 Z 들어가 있죠. 시그마는 A0분의 ZR. 여기에 Z 들어가 있고 여기 Z 들어가 있는데 이 Z를 뭘로 교쳐주면 돼요? 계산된 유효 핵전화량으로 교쳐주게 되면 그게 그 다전자 시스템에서 해당 오비탈의 파동함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유효 핵전화량을 에너지에 유효 핵전화량이 들어가는 위치, 그 다음에 파동함수에 유효 핵전화량이 들어가는 위치, 그걸 대신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 핵전화량 대신 유효 핵전화량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게 다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이면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슬레이터 규칙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리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잠깐 쉽시다. 그쵸? 그게 낫겠지? 너무 길게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1시간 20분째 거의 하고 있어서 쉽시다. 1시간 10분 정도 했네.